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중세로 넘어갑니다. 지난번에 중세를 잠깐 다루긴 했지만은, 지난번까지는 주로 형태에 관한 얘기였거든요. 말하자면, 그 그림을 이루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하나는 형태. 또 하나는 뭐겠어요? 그림을 그릴 때 드로잉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요? 색을 칠하잖아요. 색을 칠하는데, 자, 그러면은 그림을 볼 때, 아름다운 그림을 볼 때, 그 그림 속에서 아름다운 건 어떤 걸까요? 형태가 아름다운 걸까요? 아니면 색채가 아름다운 걸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벌써 중세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아니면 바로크적인. 원래 그 서구 예술에서 오랫동안 사람들은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냐? 형태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 이후에. 그리고 사실 우리 이집트도 봤죠. 이집트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관심이 많았습니까? 모듈을 정해가지고 특정한 형태를 만들어내는데 관심이 있었죠. 물론 이집트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술을 한 게 아닐 겁니다, 아마. 하지만 이제 적어도 그리스인들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술을 했고요.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아름다운 인체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폴리클레이토스가 만들어냈던 캐논처럼 이상적인 신체 비례를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수적 비례 관계를 발견할 때 비로소 인간은 아름다운 신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지난번에 우리 잠깐 그 슬라이드로 보셨지만은 건축을 할 때도 3대, 4대, 5의 그 비율을 사용했죠. 그건 뭐냐면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수적인 비례 관계에 있다. 즉 아름다움은 일단 형태에 있다. 이런 발상법입니다. 그런데 중세에 들어오게 되면은 여기에 이 미의식의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미에 대한 정의를 두 가지로 구별하는데, 하나는 미에 대한 formal definition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썼지만 한국말로 옮기면 형식적인 정의. 이것의 반대는 뭐냐? material definition입니다. 머티리얼이라는 뜻은 원래 그 물질적 이런 뜻인데 보통 번역할 때 그냥 실질적인 정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위에선 중요한 것은 양이에요. 수, 양. 밑에서는 양이 아니라 양의 반대는 뭐죠? 질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수적인 비례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양적 관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것은 무엇이냐? 색이고 빛이다. 진짜 아름다움은 거기서 비롯된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중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데는 물론 전사가 있습니다. 그 전 이야기가 있는데 중세,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오는 시기에 신플라톤주의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헬레니즘 시대의 말기인데 그때 플로티누스라는 철학자가 있거든요. 이 플로티누스라는 철학자가 최초로 그 고대 그리스인들이 가졌던 미의식에 대해서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 철학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사람 철학이 나중에 중세 신학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여가지고 중세 사람들의 세계관을 구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만 그 사람의 철학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죠. 신플라톤주의자로서 플로티누스는 이데아론을 폈는데, 플라톤에 따르면 이데아라는 게 있죠. 이데아 세계라는 게 진짜 세계거든요. 그건 우리 현실에 있는 인간들은 그렇죠.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집에 가가지고 가끔가다 이렇게 세수할 때 얼굴 딱 보시면 짜증나죠. 이렇게 딱. 근데 저 위에는 정말 아름다운 인간, 완벽한 미를 가진 인간이 이렇게 있는 거, 인간의 개념이 있는 거죠. 현실에 존재하는 삼각형들은 다 불완전하지만 재보면 내각의 180도를 조금 넘거나 조금 모자라거나 이러지만 이데아에 있는 삼각형은 완전하게 180도거든요. 완전한. 그런 세계가 이데아의 세계라고 믿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세계는 현실 세계. 현실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 그림자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어요? 강이 하나 흐른다고 했거든요. 레테의 강, 망각의 강이라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살다가 태어날 때는 현실로 오게 되죠. 그때 이 강물을 한 번 딱 마시게 됩니다. 근데 이거 마시게 되면 뭐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죠.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렇게 어떤 그 예술가들을 딱 보면 모델로 삼을 때 모델로 삼은 현실의 모델들은 완벽한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갖춘 게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아름다운 여자나 남자가 있겠어요? 아니죠. 그런 경우 이제 예술가들은 이 사람, 저 사람, 아름다운 사람들 있죠? 그 사람 몇 사람을 모아서 그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부분을 따가지고 현실에 있는 그 어떤 모델보다 더 아름다운 모델을 만들기로 했는데, 그런 이상적인 아름다움, 그 이상적인 아름다움, 그 세계가 바로 이제 이데아의 세계고요. 그런데 좀 전에 그것처럼 현실 세계는 이상 세계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 있는 인간들은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에 예술가들은 뭡니까? 현실 세계 불완전한 모델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완벽한 아름다움을 가진 조각상을 만들었죠. 이걸 갖다 이 사람들은 플라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불완전한 것에서 완전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플라톤은 그걸 상기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여기 살았거든요. 그런데 강물을 먹었거든요. 여기 왔죠. 딱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옛날 이데아에 살던 시절의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 이걸 갖다 이제 상기설로 설명을 했는데 플로티노스는 요 간극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플로티노스는 이데아의 세계를 갖다 일자라고 만들어버렸습니다. 일자는 하나, 큰 덩어리가 있는데 이 일자는 밝은 빛의 세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이 일자와 현실 세계는 강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이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어져 있냐면 일자에선 빛이 막 뻗어나오는 거예요. 막 뻗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촛불을 딱 켜놓으면 촛불 근처는 밝죠. 점점 가다가다 완전히 어두워지면 어둠이죠. 거기는 촛불에서 멀어지면. 그와 마찬가지 여기가 물질 세계입니다. 재료만, 형태가 없는 재료 세계는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는 세계고, 형태가 있는 세계는 조금씩 그 정신적인 원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이제 밝은 거고 일자에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걸 유출설이라고 합니다. 빛이 흘러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에 따르면 이 세상에는 아름다움과 추한 것의 구별이,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아름다운 것의 반대는 추한 것이고 추한 것의 반대는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관념에 따르면 사실은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이 질적인 구별이 아니라 양적 구별이 돼버리거든요. 뭡니까? 그래주얼하게 뭐라 그러냐요? 그 점진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번 인생을 한번 생각합시다. 우리 몸. 우리는 어때요? 육체를 갖고 있죠. 물질에 속한 육체를 갖고 있고, 또 한편은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죠. 이 사람은, 플로티노스는 육체의 감옥, 여기서 벗어나가지고 우리가 점점 올라가서 일자, 완전한 정신의 세계 있죠. 여기에 도달하는 것을 꿈으로 삼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도달하는 목표가 뭐였냐면, 그 방법이 뭐였냐면, 첫째는 철학이고, 그전에는 예술이고, 또는 철학이고, 소위 수양을 함으로써, 소위 뭐라 그래요? 몸속에서 더러운 것을 이렇게 닦아내는 걸 뭐라 그러죠? 정화라 그러죠. 자기 몸을 정화함으로써, 영혼을 정화함으로써 일자와 같은 상태가 됐을 때, 완전한 순수한 정신적 상태가 됐을 때 뭐가 되냐면 일자와 합의를 하면서 엑스타시 체험에 빠진다. 황홀경에 빠진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의 제자가 남긴 기록을 보니까 우리 스승 플로티노스는 실제로 살아있을 때 가끔 저는 황홀경에 빠지곤 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내가 서너 번 본 적이 있다라고 기억을 해보니까 정말로 그 황홀경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이 사람은 이 일자라는 게 동시에 또 아름다움이자 선이자 진리이기도 하거든요. 아름다움이라는 건 빛이거든요. 빛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그 관념하고는 딱 충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질적인 게 아니라 뭐였어요? 양적인 것이었죠. 그러니까 플로티노스는 그걸 어떻게 반박을 하냐면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합니다. 봐라, 여기 보면 빛이 있죠. 색이 있죠. 우린 그걸 보고 아름답다고 한단 말입니다. 불이 막 타오를 때 불길을 보면서 아름답다. 또는 보석의 광채를 볼 때 아름답다. 하늘에서 내리쬐는 그 별빛이나 아니면 태양빛을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빛이나 색의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비례관계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걸 아름답다라고 부른다. 따라서 만약에 미가 수적 비례관계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아름답지 말아야 될 텐데 이런 것도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니 formal definition, 말하자면 미에 대한 형식적 정의는 뭔가 잘못된 것 같다. 두 번째는 뭐라 하면 굉장히 재밌는데 재치 있는 논쟁이거든요. 오케이, 만약에 예컨대 어떤 것이 아름다운 대상이 있다고 합시다.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돼 있다고 해요. 이게 이제 아름답다고 가정을 하죠. 이게 왜 아름답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인들은 뭐 이것과 이것의 비율, 이것과 이것의 비율이 적절하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플로티노스 만약에 그럴 경우 우리는 일종의 파라독스에 빠지게 된다. 왜? 이 전체는 부분과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비례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은 이 부분들은 뭐냐는 겁니다. 부분은 또다시 그 안에 또 다른 부분을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죠. 물론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궁극적으로 내려가면 원자론처럼 어떤 부분에서는 부분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부분이 없는 것은 비례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건 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결론이 뭐가 되는 겁니까? 아름다움은 뭐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추한 것으로 이루어진다. 플로티노스한테 이건 넌센스인 것 같다. 이래가지고 물리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람에게서 아름다운 것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모든 사물의 바탕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일자에서 흘러나오는 빛이 있고,
그 빛이 사물의 바탕에서 빛나기 때문에 그게 비로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인들에게 미의 원인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그리스인들은 수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플로티노스는 미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면 수가 아니라 빛이다. 그리고 수는 오히려 미의 원인이 아니라 미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이 때로는 눈에 보이는 영역, 우리 가시적인 영역, 경험 세계에서는 수적인 비례의 관계로 현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까처럼 물질적인 빛이 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빛처럼 부분이 없는, 그래서 비례 관계가 없는 단일한 질로 현상할 수도 있고 그런 거라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인들 같은 포멀 데피니션이라는 건 미의 원인이 아니라 미의 뭐가 돼요? 결과가 되고 중요한 건 뭐가 되죠? 이게 된다는 겁니다. 머티리얼 데피니션. 아름다움은 무엇보다도 빛이다. 근데 주의할 사항은 플로티누스가 말하는 빛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빛입니까? 아니면 안 보이는 빛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빛이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에 나타날 때는 그냥 우리가 보는 물질적인 빛으로 또는 색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형태의 비례관계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을 기독교 철학에서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 이 세상 사물이 아름다운 건 왜 아름다웠냐면 그리스인들은 그 안에 비례관계가 있고 나무가 아름다운 건 그 안에 비례관계가 있고 뭐 황금 비율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텐데 중세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그 밑에 신의 섭리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신의 말씀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초월적인 세계에서 뿜어나오는 천상의 빛이 깔려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영역에서는 아름다움으로 현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 화가들한테는 가시적인 세계를 그대로 재현하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 진짜 아름다움은 어디 있는 겁니까? 가시적인 세계가 아니라 어디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빛이잖아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현실을 있는 그대로 묘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 진짜 아름다움을 그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죠. 왜? 저 같은 철학자는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물론 보이지 않겠지만 이 책상 밑에, 이 책상이 아름답게 보인다면 그 밑에는 신의 섭리가 깔려 있습니다. 라고 우기면 되거든요. 그냥 우겨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화가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조각가는 화가들은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게 합니까? 이때 중세 화가들이 의존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뭐냐? 재료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빛과 색이거든요. 예컨대 빛, 예컨대 로마네스크 성당은 어둡죠. 그 안의 효과는 뭡니까? 촛불의 조명 효과입니다. 촛불을 딱 켜면은 촛불에 이렇게 빛이 싹 퍼져나가는 그런 효과들. 그 다음에 고딕 성당에 가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죠. 스테인드 글라스, 맑은 날 딱 들어가면 바깥에서 태양광이 들어오고 그 유리를 통과해서 들어오면은 뭐랄까 푸르스름한 이런 이상한 빛 있죠. 그러니까 몽환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뭔가 꿈결 같은 이런 빛의 효과. 그 다음에 중세 화가들의 작품들을 보면은 온통 금과 은과 보석으로 떡칠을 해놨습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물질적인 재료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 이게 초월적인 빛의 일종의 상징이다라고 상징이다라고 했던 거죠. 자, 그래서 먼저 그 그림을 한번 보죠. 그러니까 중세 예술의 효과는 형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색이 먼저 효과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앱스랄에서 성당의 앞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기 딱 들어가면은 그리스 예술 같은 경우는 형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보는 데 반해서, 그러니까 촉각적이죠. 손으로 형태를 더듬는 데 반해서 중세 예술 같은 경우는 이런 촉각적인 효과보다는 시각적인 효과가 강하거든요. 먼저 들어가면 색채 효과는 정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육체적입니다. 굉장히 감각적이고 그러니까 확 덤벼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친구 하나가 라벤나 성당의 모자이크를 딱 봤는데 가는 순간 손이 탁 떨어지면서 입을 헤헤 벌리게 되더래요.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색감이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확 덮쳐버리거든요. 굉장히 직접적인데 지금 보세요. 요 파란색 있죠? 미치도록 파란색? 요게 바로 이제 울트라마린이라는 염료인데 금보다 더 비싼 염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 뭐예요? 금박으로 칠했죠. 금박으로 칠했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싼 겁니다. 근데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에 있는 가시적인 세계의 아름다움이 아니거든요. 형태의 아름다움 이런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아름다움인데 그걸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값비싼 재료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금의 번쩍이는 광휘, 은의 번쩍이는 광휘, 보석들의 색깔, 그러니까 아주 영롱한 색깔 있죠. 그런 것들. 그다음에 울트라마린의 저 푸른색. 아마 저 푸른색 어디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고호의 그림의 그 푸른색 딱 보면 뭔가 미친 듯한 느낌이 벌써 딱 오죠.
느낌이 이성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뭐랄까 어떤 굉장히 육체적이고 감각적이고 관능적인 이런 느낌을 주는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몽환적인 효과를 내는 거죠. 이게 중세 예술의 그 매력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여기서 말하는 그 재료로서 그 나타내는 광채, 색이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섭리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사물의 바탕에 깔려있는 신의 그 글씨, 신이 써놓은 글씨 또는 초월적인 세계의 빛, 이걸 상징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중세 예술은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현대 예술과 닮았습니다. 파울 클리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죠? 현대 예술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대상, 가시적인 대상을 재현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럼 뭐 하느냐, 현대 예술가들은? 현대 예술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해준다.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화한다.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대상, 눈에 보이는 대상을 그림에 다시 옮겨놓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 미처 느끼지 못했던 것을, 그런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비로소 보게 해주는 역할, 그걸 바로 현대예술이 한다라고 했을 때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화한다. 이 원리는 중세예술가들이 썼던 바로 그 원리입니다. 중세예술가들이 바로 그런 뭐죠?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다음 그림 한번 보죠. 찰스 왕이 지금 아련을 하는 장면인데 성물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다 금박이거든요. 사실은 잘 나타나진 않지만 다 금박이고, 그다음 여기도 기본적인 색깔이 아주, 이건 거의 무슨 뭐랄까 그 코발트 블루 같은 뭐랄까요 그 보석의 영롱함이 느껴지는 파란색에다가 이런 금박들을 칠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이렇게 느낌을 주죠. 그다음 다음 그림을 한번 보죠. 잘 보세요. 이 그림도 전반적으로 다 온 화면에 금으로 좀 칠해져 있습니다. 금으로 칠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예술가들이 작품할 때 계약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주는 사람이 미리 이걸 다 정해놓습니다. 왜? 예술가가 제멋대로 막 재료를 쓰면 나중에 값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금을 몇 그램 사용하고 은은 몇 그램까지 사용할 수 있고 울트라마린은 몇 그램까지 사용하되 이런 값비싼 재료는 이러이러한 것을 묘사할 때만 사용해라. 미리 예약을 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어긋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작업을 했고요. 여기 보면 지금 전형적인 뭐의 장면이냐면 수태고지 장면이죠. 수태고지라는 것은 마리아가 임신할 것이다라는 것을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얘기해주는 장면인데, 여기 보면 손에 이렇게 띠가 있을 겁니다. 요 띠는 뭐냐면 말띠. 우리 만화 보면 말풍선 있죠. 말풍선. 중세 사람들은 이렇게 표시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인데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있고, 여기 잘 보이지 않지만 새끼 예수가 이렇게, 옛날 사람들은 그 정자를 표상할 때 정자 안에다가 아기를 갖다 그려놨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임신을 할 텐데 그건 누구의 씨냐? 인간의 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씨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다 말풍선을 넣었는데 이게 중세 예술의 특징입니다. 중세 예술은 가시적인 공간을 재현하는 데 관심이 없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말이 보여요, 안 보여요? 말은 안 보이죠. 르네상스 예술에서는 글자는 그렇게 되면 그림 밖으로 나갑니다. 글자는 그렇게 되면 뭐로 붙을 수 있냐면 유일하게 제목으로 붙거나, 아니 그림 안에 들어올 때는 그림에 속하지 않는 예술가의 사인 정도만. 그 다음에 그림 속에 굳이 글자를 집어넣어야 한다면 뭐 묘비명에 새겨지거나 그려진 책 속에, 그러니까 글자가 쓰여지는 게 아니라 그려지는 거죠. 그런 방식 외에는 글자가 그 그림 밖으로 추방을 당하는데, 중세 예술 보면 글자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묘사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그 눈에 보이는 재료와 눈에 보이는 재료를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갖다가 드러내야 된다는 것.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유추라고 하거든요. 유추 아시죠, 우리? 수학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1대 2는 뭐예요? 3대 몇입니까? 6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아들과 아버지가 있죠? 우리가 관계를 알죠? 아들 대 아버지의 관계는 인간 대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잘 모르잖아요. 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루어서 이런 관계, 아마 이런 것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아까도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빛은 감각적인 빛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뭘 상징해야 됩니까? 초월적인 빛, 초감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을 상징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너 성당에 한번 들어가 봐라. 스테인드 글라스 빛이 쏟아지죠. 그 안에 딱 들어갔을 때 그 몽환적이죠, 쭉. 우리는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껏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마도 이러한 세계일 것이다. 한번 느껴봐라. 그러니까 유추를 통해 가지고 어널로지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한테 그걸 느끼게 해주려고 했던 거죠. 자, 중세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적인 것 밑에 비가시적인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세계를 갖다가 복잡하게 봤습니다. 우리는 나무를 딱 보고 나무네 끝 땡이잖아요. 저 사람도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저 나무 밑에 뭐가 깔려 있을까? 저 나무 밑에 깔려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 그 중세예술가는 그걸 갖다가 그렇게 되면 중세예술에서는 어떤 대상이 나오면 그 대상을 딱 보고 양이네.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건 마치 우리한테 시를 딱 던져준다면 너 그 시 음성만 읽고 의미는 생각하지 마. 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예. 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요 그림을 보게 되면은 여기 꽃이 하나 있죠? 무슨 꽃이에요? 잘 안 보이지만 하얀 백합이잖아요. 우리는 딱 보면 이건 하나 소품이다, 장식품이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중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거 뭡니까? 백합은 뭐예요? 순결의 상징이죠. 지금 무슨 장면입니까? 수태고제 장면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할 텐데 이 여자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순결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양, 우리는 딱 보고 양이네. 근데 중세 사람들은 양은 뭐냐? 신의 어린 양, 아뉴스데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포도가 나오면, 포도 덩쿨이 나오면은 그거는 뭐예요? 신도. 포도가 열매를 열으면은 내버려 두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서 불에 태우리라. 그런 구절이 있죠. 이렇게 의미가 항상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세계를 갖다 우리보다 좀 더 복잡하게 봤다는 거죠. 이걸 알레고리라 그래요. 아까 양이면 양인데 양이 다른 얘기를 하죠. 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백합이면 백합인데 백합이 뭔 얘기를 해요? 순교를 말하죠. 다른 것을 말하다. 이것을 알레고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세에서는 알레고리 체계가 엄청나게 발전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그 중세, 이런 식의 그 중세적인 세계관이 아직도 흔적처럼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공작, 그러면 우리 알죠? 공작, 그럼 뭐의 상징입니까? 자부심, 교만, 프라이드. 그렇죠? 소녀 시절에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수첩이 딱 있으면 수첩 뒤에 딱 보면 별자리 뭐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꽃들이 나오고 꽃말이 있죠. 그 꽃말 같은 것들이 바로 그 중세적인 알레고리의 흔적입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또 보석들도 아마 말이 있을 거예요. 루비는 뭐, 너는 뭐. 이게 다 중세 때 발전된 그 의미론의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중세 예술가들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형태를 그려가지고, 물론 중세 예술을 보면은 그 안에 스토리가 있죠. 지난번에 봤듯이 뭐 탕자의 비유 같은 거 있잖아요. 내용이죠. 내용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세 예술이 진짜로 의미하는 것은 내용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형식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재료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재료 안에 들어가지고 재료에게 번쩍거리는 것, 그 번쩍거림이 뭐의 상징이라 했습니까? 초월적인 빛의 상징이죠.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형태를 이뤄가지고 우리한테 이건 사람이네, 말이네, 탕자의 비유네, 이건 사다리를 들고 있으니 야곱이네, 이건 부차적인 겁니다. 1차적인 의미작용은 벌써 그 재료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 그림을 한번 보죠. 그러니까 그 중세 예술이 얼마나 이제 값비싸냐면은, 그러니까 중세 예술 작품들의 책 있죠. 오늘날 우리는 도서관 가면 뭡니까? 도서관 그러면 뭐를 모아놓은 거예요? 책을 모아놓고 보통 정보를 저장한 곳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중세 도서관은 정보 저장소가 아닙니다. 뭐냐? 일단은 보물창고예요. 왜? 책 한 페이지를 금박으로 막 칠해버리거나 이러니까. 난 여기다 쓴 거, 글씨 이건 갖다 버릴 수가 있죠, 그냥. 하지만 이걸 금박으로 했다면 버릴 수 있어요? 다 읽고? 못 버리죠. 그런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걸 팩시밀리본이라 해가지고 중세 때 그 미니어처, 그 세밀화로 그린 그림들을 요즘 다시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거기다 실제로 금박을 칠해가지고 그 파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을 한 권 사려면 몇 천만 원 하겠죠. 그래서 그걸 제가 살 수는 없고 제가 딱 한 페이지 샀습니다. 이게 제 소장품인데 제네시스라고 창세기 장면이거든요. 뭐 아담이 막 쫓겨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나 있는데 저 한 페이지에 그때 돈은 24만 원인가. 실제로 금박에 이렇게 입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카바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24K 이렇게. 그러니까 저런 걸 갖다가 뭐 당시 책을 하나 만드는데 보통 성모일가사라고 그러죠. 이걸 하나 만드는데 예술가 3대가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귀족 3대가 예술가 3대한테 책 한 권 만드는데
이런 식이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규정한 거죠. 이런 그 재료 취향이다라는 게 바로 중세 미학인데 재미있게도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르고프라는 사람은 이런 것이 사실은 그 야만인 취향이다. 왜냐하면 서구 중세 문명의 주축을 이루는 사람들은 지금의 프랑스하고 독일 사람들 있죠. 왜 갈리아족과 게르만족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그 그리스 로마 문명은 바로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이잖아요. 굉장히 교양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쪽은 문화 발전 단계가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올 경우에는 아름다움을 받아 정신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에 끌린대요. 그 다음에 중세라는 사회 자체가 우리의 자본주의 사회처럼 이렇게 이윤이 나오면 바로 그걸 생산에 재투자하잖아요. 그래서 중세는 뭐냐면 이윤이 나온다, 뭔가가 나온다, 그러면 그걸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사치품을 쓰는 데가 소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월드컵이다라는 거 있죠. 금으로 만들었죠. 그걸 보고 아름답다라고 두 사람이 말할 때 이유가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금이다라는 재료 신경 안 쓰고 형태가 아름답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형태가 아니라 금이기 때문에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서양 중세 사람들은 바로 후자에 속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속적인 물질 취향이다라는 거죠. 천박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그 천박한 물질 취향에 어떤 의미가 들어갔습니까? 그걸로 뭘 표현했어요? 초월적인 신성을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천박한 그 물질 취향에다가 또 초월적인 정신성, 이런 아주 고상한 취향이 이렇게 모순처럼 이렇게 다 결합되어 있었던 것. 그게 바로 중세 예술입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시죠. 자, 여기서 보면은 기본적인 형태가 있지만은 기본적인 효과는 색채 효과입니다. 빛의 효과고. 왜 그럼 중세 사람들은 이렇게 작업을 했을까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세계관이 다른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세계가 두 겹이었죠. 우리가 보는 세계 있고 그 밑에는 더 중요한 세계, 초월적인 세계가 있었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술로서 바로 그 초월적인 세계를 드러내려고 했고 그걸 눈에 보이지 않는 초월적인 세계를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뭐였습니까? 색과 빛을 사용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의 그 색채 효과를 중시하는 예술 작품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중세 사람들의 세계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중세 사람들의 세계관은 그들이 말하는 궁극적인 세계는 이 세계가 아니라 이 세계는 항상 더 높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뭡니까? 발판에 불과하다는 거죠. 양이 양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야 되고 백합이 백합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로 나가요? 순결로 나가야 되는 이런 식의 초월적인 의미를 지향하는 하나의 디딤돌로서만 의미가 있고 정말 진정한 세계는 초월적인 세계다는 거죠. 이런 그 예술 의지가 확실하게 달랐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 중세 예술의 수수께끼적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